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최수근 상병 사건 소식입니다. 제가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 참 의문스러운 존재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뭐길래 대통령이 이 하나,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자기 집까지 걸고 설쳤을까? 사단장 이거 하나 살리려고 대통령이 경로하고, 아니, 사단장 이거 하나 살리고 죽이고, 그게 뭐라고 경로를 하고 난리야. 진짜 채신머리 없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얘 하나 살리려고 지금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잖아.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 되면은 솔직히 꼬리를 자를 법도 한데 여전히 싸매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다른 청와대, 아니, 다른 대통령실의 다른 비서관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임성근은 계속 싸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임성근, 얘 도대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던지 장관도 얘한테 쩔쩔 맸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빽이 있길래, 누구의 빽이길래 얘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던 걸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관이면은요, 사실 사단장보다 한참 높아요. 그죠? 사단장이 3급, 2급 뭐 그 정도 됩니다. 일반 행정부처로 치자면 실국장급, 글쎄 실국장급 치고 아니면 고참 과장급, 검사로 치자면 글쎄 부장검사, 고참 부장검사이거나 차장검사 뭐 이쯤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얘한테 쩔쩔맨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의 경로, 이 경로가 있었던 그날입니다.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종섭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야, 수사 결과 해병대 수사단에 해병대 그 범죄 수사단 이거 수사 결과 중단시키고 이첩도 중지하라 그래. 그 좀 수사 결과 브리핑한다 그랬지? 야, 브리핑하지 마. 딸깍 전화를 한번 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띠리 걸어가지고 그리고 말이야, 저기 사단장 말이야, 임성근이 야, 출근 정상적으로 시키라 그래. 알았지? 사단장 출근 정상적으로 시키라 그래. 그 뭐 직위 해제 이런 거 시키지 마. 알았지? 사단장 정상 출근시켜!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해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 바로 윤석열이 경로를 해가지고 장관한테 전화해서 야! 사건을 그따구로 처리하면 어떡해!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는 그때입니다. 대통령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장관이 불똥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이렇게 알았지? 언론은 그렇게 해? 이렇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려놓고서는 야, 그런데 말이야, 해병대 사령관, 그 해병 1사단장, 그 정상 출근시켜. 알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승질을 내면서 전화를 했으면 그 일부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다급하게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사단장도 빨리 복귀시켜 라고 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단장 복귀시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전화를 한번 끊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거. 그죠? 야, 내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까먹었는데 사단장도 복귀시켜. 이 얘기잖아요. 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사에서 제가 무슨 뭐 부장쯤 된다고 쳐요. 뭐 회사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전화를 띠리리 해가지고 야, 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당장 고쳐!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놓고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야!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래! 이렇게 전화를 돌렸으면 그 일 처리하고 일을 바로 잡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야, 그런데 말이야. 저기 저 뭐도 하나 사와. 야, 빵도 하나 사와. 올 때 아메리카노도 하나 사오고 이렇게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마치 그 급한 일을 하면서 사단장 복귀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야, 아메리카노도 사오고 이거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자, 그만큼 아메리카노가 중요했던 거지. 그만큼 사단장 복귀시키는 게 중요했다는 얘기야. 왜? 자, 여기에서 끝났다면 뭐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할 텐데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정산 출근을 지시한 바로 그 무렵에 이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직무가 배제된 상태였어. 사단장 너 하지 말고 너 잠시 좀 대기하고 있어. 너 여기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너 아무래도 사단장은 못할 것 같으니까 해병대 사령부에 파견 명령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때까지 잠시 대기.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복귀하래. 연락이 온 거야. 임성근도 그걸 예측을 못했대. 너무 당황했겠지. 임성근도 이상하다. 나 저기 직무 배제 될 걸로 생각했는데 뭐지? 저 그러면요. 저 일단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직무 배제될 줄 알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일을 준비해 놔가지고요. 그걸 일단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김기환 사령관이 알았어. 대신에 내가 장관님한테 보고부터 할게.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장관한테 보고를 뜩 하니까 장관이 뭐라고 그랬다? 야, 됐고 하루만 갔다 오라 그래. 하루만. 아니, 장관이 이 휴가 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깨알같이 간섭을 합니까? 하루 갔다 와라, 이틀 갔다 와라. 이렇게 하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장관이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아니, 그리고 보통 직위 해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은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짐 싸놓고 짐 빼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뭐, 나 내일부터 뭐, 딴 거나 해야겠다라고 뭐, 딴 거 할 거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갑자기 번복이 돼버리면 부랴부랴 준비했던 거 다 취소하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약속 잡아놓은 것도 취소하고 이래야 되잖아. 하여튼 뭐 그러면서 또 오래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좀 자기가 쉬려고 했던 그런 날도 있잖아. 자기도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겠냐고.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야, 쉴 거 없고 너 하루만 있다가 들어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사령관이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장관이 또 굳이, 장관이 직접 사단장 보고, 야, 너 하루만에 들어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연대장이 이등병한테, 야, 너 휴가 하루만 쓰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아요. 연대장이 그런 것까지 챙기나요?
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깨알 같은 지시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자, 연속적으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런 것까지 챙기나요? 포상휴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8월 2일로 넘어가요. 앞에 여기까지는 7월 31일입니다. 윤석열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격노했다는 그 얘기. 바로 그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사단장 빨리 복귀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 지금 휴가를 휴가를 몇 점 좀 달라는데요. 됐고, 하루만 갔다 오라 그래. 뭐, 요게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며칠 뒤, 8월 2일 날. 이날,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딘가 해외 출장을 나가 있던 거죠. 이 해외 출장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이 하나 크게 터지죠. 바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이 결재를 받았던 최초 수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뭐라 했던 거예요. 자,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 쌩 난리가 난 날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끝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이른바 항명을 한 그날이야. 윤석열도 열받았겠지. 이종섭은 외국에 출장 나가 있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막 수습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지. 그래서 전화 통화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을 거야. 그 바쁜 와중에 메시지를 보내요. 야, 사단장은 잘 있지? 임무 수행 잘하고 있지? 걔 출근했어? 뭔데 얘? 사단장 출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 쌩 난리가 났는데? 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의 이른바 그 항명 사건이 보고가 되고 그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고 또 바로 윤석열의 핸드폰이 전화 온 바로 그날, 윤석열 핸드폰 전화 온 바로 그날, 안보실장 통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던 바로 그날. 그래가지고 이종섭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쌩 난리가 난 바로 그날. 그 직후에 문자 보내가지고 야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저기 출근 잘하고 있냐? 그 임무수행 잘하고 있지? 출근했지?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렇게 중요해? 이 쌩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를 해?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게 뭘까요? 이 상황에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임성근을 챙겼다고? 우와. 이거는 뭡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은 장관이 쩔쩔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즘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학교에 촌지 같은 게 한참 흔했던 때잖아요. 요새는 아니라고 칩시다. 자, 촌지가 참 흔했어요. 그래서 촌지가 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좀 틀려지죠. 자, 그런데 촌지가 전달돼서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쩔쩔매는 경우가 있죠. 잘해주는 거 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쩔쩔매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죠? 예, 단순히 촌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촌지를 전달한 학부모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경우, 이른바 끝발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쩔쩔매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선생님부터 쩔쩔매지요. 예, 흔히 보는 바로 우리 어릴 때 흔히 봤던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거야. 임성근이가 쩔쩔매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장관이 이렇게 쩔쩔 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내려온 거야, 임성근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누구이며 그분과 임성근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등장하죠. 자,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이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해병대 쪽에서는 일찌감치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임성근의 친인척 중에 검사장이 있대. 그래서 일찌감치 윤석열이 많이 챙겼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조금 이상해요. 검사장이면 윤석열의 후배잖아. 그리고 윤석열의 많이 부하야. 그런데 윤석열이 그럼 그렇게 각별히 챙길 상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죠. 지금 그 검사장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예쁨을 받았을 거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각별하게 장관이 쩔쩔 맬 정도의 상황이다? 아, 저건 좀 이상해. 특히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이렇게 그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육군 쪽에 육사 출신의 무슨 법조인인가? 근데 육사 출신의 법조인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 박정훈 대령을 처벌을 해야 된다. 집단항명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방방 떴다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뭐 거의 지금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설친 이유도 바로 이 검사장 쪽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해. 약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좀 더 구찌가 커야 돼. 그래야지 장관이 쩔쩔 매는 상황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코바나 컨텐츠도 나왔다가 최은순도 나왔다가 하다못해 천공도 나왔다가 오만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퇴 준비하던 임성근, 대통령실과 이종섭 통화 후에 갑자기 복귀 명령이 나왔다. 이게 지난 5월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사퇴 준비하던 임성근이 돌연 복귀를 했고, 그 무렵 이미 사퇴 입장문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임성근은 자기도 물러나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럼 물러나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었다라는 거야. 다 해놓고 있었는데 빵 갑자기 상황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뻔뻔스럽게 복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 상황을 뒤집은 사람은 임성근 본인이라기보다 가족이나 임성근의 가족이나 혹은 친인척 등 제3의 인물이 개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성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임성근의 가족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야, 이런 몇 단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의문이 조금 풀려요. 자, 앞서서 임성근의 친인척 중에 검사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어떻습니까? 좀 풀리나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 1, 2학년 때쯤 군사독재 정권의 그늘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나 나왔던 얘기입니다. IMF의 그 고통이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는 글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졌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 사회가 아주 청렴하고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전처럼 이렇게 대놓고 사적인 관계가 공적으로 일어나야 될 당연한 결과를 뒤집는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뻔뻔스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다, 대통령의 부인이다, 대통령의 장모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검사 누구누구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30년, 40년을 후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사들, 이른바 공정과 법치를 내세웠던 검사들이 있다는 게 참 이게 분노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 원칙 따지던 그 검사라는 자들이 사실은 법과 원칙을 망가뜨리던 가장 악독한 적폐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군사 독재로부터 거리가 멀 것 같던 자들이 실은 군사 독재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다는 거. 가장 적폐로부터, 가장 부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그놈들이 사실은 가장 부패한 자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와중에 또 한동훈을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이 대안이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글러먹었다. 그러니 개, 돼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